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금사빠 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용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성혁 전문가입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재무고민 상담소 시간에는요.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모아 소개해드리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빠와 아빠가 이제 해결을 해주실 시간인데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자, 2017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은퇴가 코앞이라서 노후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연금과 일시납 연금 두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는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걸 얼마나 거치하고 얼마나 납입을 하고 이것들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선 일시납 연금과 매월 납입하는 월 적립식 연금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사업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년납 연금의 사업비가 한 6%에서 10% 내외인데 반해서 네. 일시납 연금은 뭐 많아봤자 한 2.5%. 그러니까 일시납 연금이 사업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죠. 그러면 매월 납입할 때는 매달 6%씩 떼는 거고 맞습니다. 일시납 연금은 한 번 낼 때만 2.5% 맞습니다. 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그건 좀 복잡한 계산법이 있긴 하지만 그럼 사실 6%에서 10%는 매우 높은 사업비잖아요. 맞아요. 근데 10년 납 기준으로 한 7년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기준, 단리 기준 이 기준을 생각하시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본 은행의 사업비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상품이냐 단기 상품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걸 또 10년 납입하고 거치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와 납입하는 시기 면에서는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일시납 연금이 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일시납 연금을 재원이 뭐 내가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월 납입 연금을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은퇴 시점에 2017님처럼 일시납 연금을 해서 같이 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연금을 하시는데 이런 연금을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비과세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보험법이 바뀌면서 일시납 연금은 기존 2억에서 1억으로 그리고 월 적립식 연금은 연간 1,800 그러니까 나누면은 12개월로 나누면 월 150이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 상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A, B 상품 있으면 이걸 합산해서 150이고 1억이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겠죠. 그거를 넘어가서 나는 많이 해놔야지 연금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많이 해놨다 나중에 과세 대상이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라. 그러면 일시납 연금을 이제 노후 대비를 그동안 잘 못해놨다 하시는 분들이 퇴직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지 하면서 일시납 연금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시납 연금은 방금 이제 상한선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과세 대상으로. 그러면 혹시 하한선은 어느 정도예요? 하한선은 회사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00만 원에서 어떤 회사는 2천만 원이 제일 하한선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3268님도 질문 주셔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계사 절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3년 전쯤에 복리형 저축 상품을 가입했었는데요. 돈키호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증권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종신보험이더라고요. 야, 진짜 친구한테 전화할 뻔했습니다. 저 어떡하죠? 네, 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예, 이런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역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복리 비과세 저축이라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이나 연금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이죠. 뭐 특히나 남도 아니고 절친이라면은 더 속상할 것 같긴 한데요. 싸워야죠. 그렇죠. 오늘 마침 이제 다뤄드릴 이제 주제와도 좀 비슷한데 일단 가입 기간이 3년이라면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면 다행히도 아직 보증형 변액연금 등의 속도가 빠른 상품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돈키호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이랬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두 분도 이제 절친이시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손절입니다. 손절. 저는 고소죠. 무서운데.
어쨌든 절친이 그랬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를 권유했을 때 그래 뭐 아는 사람이니까 믿고 하자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정확하게 그 내가 앞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품을 파악하는 거 그건 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3년 동안.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하나29님 요 질문까지는 볼게요. 보험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던 차에 암 진단비는 꼭 1억 이상 가지고 가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암 진단비 1억 이상 가입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물론 암이 1억 이상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암은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죠. 거의 모든 담보 중에서 거의 제일 비싸니까요. 만기가 긴 상품은 저희가 소멸성으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소멸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멸성으로 가입했는데 내가 혹시 암에 안 걸린다.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헛돈 쓴 거죠. 그렇죠. 아깝죠. 암 진단비는 암 진단 시에 일을 못하는 걸 감안하면 개인 월소득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측정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한 4,800, 최대 5,000을 넘기지 않는 게 좋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담 시에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면 뭐 혈액암이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들은 어떻게 한 7, 8천 소요되는데 근데 저희가 간과하는 게 있죠. 실비가 있잖아요. 진단비를 받고 하루만 입원해서 내가 5천만 원의 암치료를 받더라도 5천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띄고 받으니까 그렇죠. 실비를 간과해서는 안 되죠. 물론 암이 좋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의 효율을. 그렇죠. 어차피 소멸성으로 가입하는데 내가 안 걸리면 이건 헛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진단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비도 받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수술비, 진단비로 실비 이 모든 걸 다 생각을 한다면 진단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진 않아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나 1억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면 어떡하지? 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군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 기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월 소득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금요일에 재무고민 상담소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도 시작해 봐야죠.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두 분? 네, 2주 전쯤에 내 보험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린 이후에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들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해결해드릴 질문과 고민은 바로 내가 가입한 연금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나도 계속 노래해도 되나? 그러니까 지난 방송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이 늘어난다면 내 보험은 바꾸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딱 결론을 냈다면 연금은 언제 바꾸는 것이 좋은가? 이것도 또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난번 보험 바꾸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희가 열심히 방송한 보람이 있습니다. 연금도 보장성 보험의 변경 때와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한 연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꿨을 때 향후 돈을 적게 내거나 혹은 내가 탈 연금액이 늘어난다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맞네요. 그러네.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목적은 은퇴한 후에 내 노후에 연금을 타는 거니까 상품을 바꿨을 때 내가 돈은 적게 내면서 연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뭐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뇌 관련 질환만 하더라도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등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용어에 그리고 어떤 보장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보험을 바꾸는 게 좋을지 말지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돈 적게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장성 보험의 변경 때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내 연금을 바꾸는 게 좋냐 나쁘냐 뭐 딱 숫자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훨씬 간단하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 끝났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노래 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노래만 쭉 틀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장성 보험태처럼 세상 일이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거나 쉽게만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뭐 주디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한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는데 나중에 세금을 떼가고
다른 상품은 세액공제를 안 받는 대신 세금을 안 뗀다면 또는 한 상품의 이율이 변동하고 다른 상품의 이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GD 과연 이럴 때도 어떤 연금이 나한테 좋을지 쉽게 초이스가 가능할까요?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역시 연금도 바꾸는 게 좋을지 말지 난감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키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우리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세금을 먼저 떼는 게 나은지 나중에 떼는 게 나은지 그리고 뭐 이율이 변동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게 좋은 건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의 경우 너의 경우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쫙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전에 네. 먼저 내 연금은 과연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 한번 다뤄봤었거든요. 그때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수요일 방송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끄덕이면서 들었는데요. 맞아요. 예전 재무분석 방송 때도 한번 다뤄드렸던 자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연구원의 2019년도 국민노후보장 패널에 따르면 50대 응답자의 경우 최소 노후생활비가 개인 기준 129만 원, 부부 기준 2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한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의 평균 여명이 98세, 남성의 경우에는 92세에서 93세 정도니까요. 95세까지만 사신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에 대략 8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되죠. 최소 생활비가 말이죠. 우리 수요일에는 매달 필요한 비용만 계산했지 이렇게 총 금액은 얘기 안 했거든요. 총 금액 얘기하니까 진짜 억소리 나네요. 8억 4천만 원이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네. 이 준비 자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예상 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평균 소득 월액인 286만 원 기준 3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국민연금을 납입할 경우 매달 8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평균 소득 구간을 좀 더 높여서 350만 원으로 잡고 30년을 쉬지 않고 납입하더라도 매달 96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외벌이 가정이든 맞벌이 가정이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나마도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보다 더 안 좋아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쉬지 않고 납입했는데 이 말이 되게 가슴 아프다. 쉬지 않고 30년을 납입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의 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난 국민연금 있으니까 노후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게다가 현재보다 국민연금 제도가 안 좋게 바뀐다면 만약에라도 뭐 수령 나이가 더 늦춰지거나 금액이 적어질 확률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돈키호테에서 항상 강조하는 점,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는 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런 만큼 어떤 형식의 어떤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늘 저희가 강조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좀 진행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쉬운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돈키호테 방송의 단골 손님이죠. 바로 연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례였습니다. 41세 직장인 남성분이었는데요. 3년 전에 설계사로부터 복리 비과세 저축이면서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월 50만 원의 10년 납입으로 상품을 가입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연금 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인 것을 알게 되셨던 사례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돈키호테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일찍부터 저희 돈키호테가 시작이 됐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속으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진짜 이런 사례가 여전히 많네요. 네,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렇게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속상하다. 종신보험이 왜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맞지 않는지도 저희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종신보험 상품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거죠. 납입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30% 내외로 매우 크죠. 내가 10만 원 가입하면 3만 원은 사업비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나중에 10년 이후에 복리나 비과세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아주 예전에 뭐 90년대 후반 뭐 고 이율 때 가입했던 상품이 아니라면 납입한 원금 도달도 요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 그 판매되는 저해지 종신 같은 경우는 10년 환급률이 은행에보다 훨씬 높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입 목적은 사망 보장에 있어야 하겠죠. 네, 현재 이 남성분이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했을 때의 연금액과 지금이라도 다시 연금 상품으로 바꿨을 때의 연금액을 비교해드리면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좋은 겁니다. 네. 현재 이 41세 남성분이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끝까지 다 납입을 하고 65세 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매월 16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야, 하지만 무섭다. 현재 금액 그대로 월 50만 원을 지금 다시 5%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으로 바꿔서 10년간 납입을 하고 65세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매달 51만 원이 고정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수령이 가능했죠. 와, 2배가 넘는 차이가 나네요. 51만 원이면 굉장히 많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러면 지금 이분은 변액연금 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납입하는 금액이 적거나 같은데 연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바꾸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지금처럼 연금이나 저축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연금 상품으로 바꿀 때 대부분 노후 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판단하기 쉬운 경우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자, 동키 여러분도 내가 가입한 연금, 진짜 연금 상품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나는데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제대로 된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납입을 했던 보험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잘못 가입해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 돌려받기는 어렵게 되겠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지만 방금 사례의 남성분도 환급률은 한 57%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반. 그렇죠. 하지만 현재까지 납입했던 금액이 아깝다고 기존 종신보험을 계속 연금 형태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 아까운 금액이 더 커질 뿐이죠. 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또 한 가지 또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탈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에라 이왕 잘못 탔으니까 그냥 가지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잘못한 걸 아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환승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내가 잘못된 상품에 가입한 걸 아는 순간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 주셨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왕에 잘못 탔으니까 종점까지 가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속은 상하지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맞도록 다시 타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연금 상품을 제대로 가입하는. 네, 이번에는 공실이율형 연금에 가입하신 분의 사례거든요. 공시이율형 연금? 이건 어떤 상품이에요? 네, 공시이율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에서 공시하는 이자율이죠. 시중금리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중금리는 그나마 코로나 시국 전후로 금리가 좀 올라서 네. 3%에서 3% 중반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걸 고금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런 중금리의 이자를 붙여서 그 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주는 상품이 바로 공시율 연금 상품입니다. 이자율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마치 은행 적금을 길게 납입한 뒤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율로 불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연금액도 매우 적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사례와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47세 자영업자 남성분이었는데 4년 전쯤에 은행에서 매달 3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연금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품을 분석해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형 연금 상품이었죠.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회사 연금 상품이었다고요? 네, 간혹 은행에서 가입하셨다고 전부 은행 상품을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똑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아무래도 은행 창구에 은행 직원이 권해주면 더 신뢰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죠. 보험 설계사분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남성분께서도 4년 전쯤에 이 공시율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매달 3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 65세 시점에 매달 21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공시율형 연금 상품은 대부분 이자율이 변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21만 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에 3.5% 이자율이 쭉 변함없이 적용될 경우인 것이고요. 가입 후에 10년 안에는 1%, 10년 후에는 0.5%까지 최저 보증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65세 시점에 받게 될 연금액은 최고 21만 원에서 최저 14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었고요. 웬일이야.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쭉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14만 원에 가까운 연금액으로 줄어들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건 저희가 뭐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례자분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자율이 변동한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을 직원분이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예전에 청취한 문자 중에 왜 보험회사의 중요한 설명들은 글자 크기가 아주 작게 되어 있나 이런 맞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의 장점은 크게 부각하지만 단점이 될 내용은 아주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뭐 구매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들만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성분도 많이 억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다시 제대로 된 연금 상품으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까? 안 바꾸는 게 낫습니까? 네, 역시 이번에도 받게 되실 연금액으로 바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은행을 통해서 가입한 공시율 연금 상품에서는 65세 시점에 월 21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연금을 받게 되실 예정이었죠. 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인 현재 다시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상품을 바꿔서 똑같이 월 40만 원을 10년간 불입하게 되면 65세 시점에 고정적으로 24만 6천 원의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그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65세 시점에 최고로 많이 받아봐야 21만 원이었는데 이제 바꾸게 되면 24만 6천 원. 오히려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도 기존에 잘못 가입했던 공시이율 연금 상품 바꾸는 게 유리하네요. 결국 연금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제대로 된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본인에게 큰 이득이겠죠. 그러네요. 그래도 지금처럼 4년의 시간을 극복하면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5%에서 최대 7% 보증형 연금 상품이 있어서 다행이죠. 그러네요. 다만 이분도 만약에 몇 년이 더 지나서 저희를 만났거나 향후 이 보증형 변액 연금 상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미 가입한 연금 상품에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죠.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김수윤 전문가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 대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 진짜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을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바꾸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번 사례도 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세제 적격 연금 저축 상품을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전환할 때의 사례입니다. 아,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네요. 물론 우리 뭐 애청자분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뤄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뭐 이런 거.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 그리고 또 이미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겠죠. 그럼요. 네, 세제 적격 연금저축 상품이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에 연금을 탈 때 과세, 즉
세금을 떼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조삼모사형 연금이라고도 부르죠. 특히나 과거에는 이런 세제 적격 연금저축 상품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혜택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뭐가 달라요?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를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연봉이 한 1억 원인 소득인 근로자가 연 400만 원, 즉 월 33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2만 4천 원 정도를 세제적격 연금 상품으로 저축을 가입을 했을 때 과거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96만 원이 연간 절세가 됐지만 2014년 세법이 바뀐 세액공제로 바뀐 후에는 연간 48만 원으로 절세 혜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혜택이 팍 줄었습니다. 왠지 사례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답이 여기서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럼 사례를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현재 이제 36살인 여성분이었고요. 3년 전쯤에 설계사의 추천으로 세제 적격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네, 10년 납입으로 월 50만 원, 연간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채우셨죠. 이럴 경우에 65세부터 세전 월 24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 중에 아까 말씀드린 5%에서 최대 7%를 보증하는 변액연금으로 바꿔서 가입했을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시점 36세부터 똑같이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고 65세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매달 59만 원의 연금을 고정적으로 종신토록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됩니다.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물론 나중에 15.4%의 비과세 혜택도 있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뗀다. 네, 맞습니다. 연금 수령액 차이가 또 2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한 덕에 이분도 연금이 2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를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1억 연봉에 월 33만 원 정도 나입하시는 분이 세액공제 혜택이 1년에 48만 원 48만 정도가 주어졌죠. 네. 그런데 이분은 소득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수령 연금이 적은데도 이게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가입할까 말까 하는 상품인데 소득이 없으시면 이 상품을 왜 가입하신 거예요? 예, 가입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소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현재는 주부라고 합니다. 예, 세액공제 받는 걸 고려하더라도 수령연금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됐었는데요. 그나마 받을 세액공제도 없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꾸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물론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런 모든 사실들도 비로소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상품이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매우 힘들죠. 단지 연말정산 때 세금도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액도 많이 나온다는 설명만을 듣고 내 은퇴 후에 한 3, 40년 받을 연금 상품을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 쉽게 선택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분은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른 채 그나마 나중에 쬐끔 나오는 연금에서 세금까지 떼이면서 그렇게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다행히도 이분은 아까 종신보험의 사례처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꼭 보험회사의 연금저축 보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상품들이 서로 호환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꼭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납입했던 재원으로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해지해서 마음이 쓰라린 거를 막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분에게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가 더 맞기 때문이죠. 연금저축펀드는 형태가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나은 연금액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연금저축보험처럼 10년간 납입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한 뒤에 향후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3년간 납입한 재원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죠.
또한 연금저축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를 환수하고 해지 가산세도 내야 되기 때문이죠.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궁금증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요. 장중호님께서 11월부터 연금을 받는데요. 종신 10년, 20년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선택을 못하고 있는데 답 좀 주세요. 예,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금 수령하시는 이제 개월이 이제 곧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종신 앞에 얘기했던 종신은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걸로. 자, 근데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때 제일 억울한 경우는 뭘까요? 일찍 사망하거든요. 그렇죠. 일찍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조금 덜 섭섭하도록 우리가 보증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 종신연금형인데 10년 보증이다. 그러면 혹시 연금하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시더라도 9년치를 앞으로 더 받을 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보증이다. 그러면 1년 받고 돌아가시더라도 19년치 남은 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을 연금액은 우리가 보증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커지고요. 대신 보증 기간을 20년 혹은 100세 이렇게 설정할수록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떨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다 그럼 보증 기간을 10년으로 짧게 설정하시는 것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많아질 거고 조금 위태로운데 그럼 보증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전 조금이라도 젊을 때는 뭐 어디 여행도 가실 수 있고 뭐 쓰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포인트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잘 가입해둔 연금, 연효자 안 부럽다는 말이 있죠. 빠듯한 살림에 어렵게 가입하고 유지 중인 연금, 과연 잘 가입되어 있는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꼭 한번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본이 길었어요. 자, 여러분.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당첨자는 개별 문자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